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아까 어디죠? 여미남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문자를 이렇게 쭉 보면 6월 14일은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월 26일인가 뭐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 영화도 봤지만 3월 26일 날 1910년 3월 26일 날 돌아가셨고요. 출생이 1879년이시니까 정말 이제 뭐 31살 그죠? 31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명이 이제 토마스,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2월 14일이 또 우리 안중근 의사께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그런 날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AI 없이 미래 없다. 인터넷 창으로 번진 챗봇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요즘 계속 이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신문에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기자분들이 또 어떤 관점에서 또 취재를 하셨는지도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봐야 됩니다. 점유율 2%대 오페라 브라우저 사이드바에 챗GPT 탑재 AI 도입 밝히자 주가가 15%나 폭등했다. 브라우저 강자 크롬하고 엣지도 대화형 챗봇 탑재 경쟁 가속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챗GPT 탑재 일지가 나오는데요. 2022년 11월 30. 벌써 지금 한 2달 반 지났습니다. 오픈 AI 챗GPT 첫 론칭을 했고 11월 30날 작년에요. 12월 5일에는 챗GPT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었고요.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었네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뭐가 좋은지 그죠? 기가 막히게 알구나 싶지 않습니까? 12월 25일에는 챗GPT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2월 7일에는 MS가 챗GPT 탑재 검색 엔진 빙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에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제 AI 챗봇 바드 탑재를 발표하고 12일 브라우저 업체 오페라가 챗GPT 탑재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 그림에 보니까요. 글로벌 이제 브라우저 점유율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는 22년 6월 달에 중단하고 이제 엣지로 넘어가라 뭐 이런 메시지가 또 떠던데요. 글로벌 브라우저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점유율 보시면 구글 크롬이 65.4%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사파리. 애플에서는 제가 뭐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보다 보니까 그렇네요. 애플의 나침반처럼 생긴 요 사파리도 그러고 보니까 브라우저네요. 18.7%.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가 4.46,
파이어폭스 3.0. 파이어폭스는 뭐죠? 그리고 삼성 인터넷 2.61%나 됩니다. 이 삼성 모바일에서 이 들어가는 브라우저가 아마 탑재가 이 번들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삼성 인터넷도 점유율이 2.6%나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페라가 2.4%.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간 검색 엔진 인공지능 챗봇 탑재 경쟁이 지금 이제 브라우저 시장까지 옮겨붙고 있고요. AI 도입에서 밀리면 존폐의 갈림길에 설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 MS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마저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에 바드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업체인 오페라가 챗GPT를 브라우저에 공식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IT 매체인 9to5는 구글이 브라우저인 크롬에다가 대화형 기능을 탑재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크롬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특히 구글은 크롬에 실험적 기능을 도입하는 플래그를 통해 바드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매년 5월에서 6월 열리는 구글의 개발자 대회인 구글 I/O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년 5월에서 6월 보통 이런 거를 앞두고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IQ가 높아가지고요. 이번에 별거 나올 거 없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또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과거에 한창 이제 삼성의 갤럭시 노트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이제 히트를 칠 때는 신제품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에 열리는 구글 개발자 대회 요때 어떤 식의 이 탑재한 이런 기술을 공개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업체인 오페라가 오픈 AI에 챗GPT를 통합한 AI 생성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고요. 해당 기능은 데스크톱 사용자가 화면 우측에 있는 사이드바를 눌러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오페라는 브라우저 창에다가 축약, shorten 검색 기능을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검색창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 shorten 버튼을 누르면 챗GPT 창이 팝업 형태로 튀어나와서 깔끔하게 요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게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이 이래 쭉 뜨니까 이 축약 버튼을 하면 챗GPT가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하는 방식이네요. 송린 오페라 공동 최고 경영자 CEO는 우리는 생성형 AI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다. 구글 바드와 같은 솔루션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웹브라우저가 내놓게 돼 흥분된다. 오페라는 1995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설립된 브라우저 업체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설립된 업체군요. 2016년 중국 게임 업체인 쿤룬테크가 12억 3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네요. 2018년 나스닥에도 상장이 됐고요. 오페라 주가는 AI 서비스 도입이 전망이 되면서 지난 5일간 14.6%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MS는 지난 7일 브라우저인 엣지의 우측 사이드에 챗GPT 창을 도입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래요? 엣지의 우측 상단에 그런 게 있나요?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검색 이래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우측에 별 표시도 있고 뭐가 많은데 그 다음에 확장, 절개찾기, 컬렉션
등등 돼 있고, 네. 제가 약간은 기계치라 가지고,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걸 도입하고 검색창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면 일반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우측 사이드 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창을 통해 챗GPT가 작성한 문장을 함께 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빌 게이츠는 생성형 AI는 인터넷 발명만큼 인류에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2년에 걸쳐 세상이 크게 진보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인 브라우저 시장을 놓고 격돌하는 이유는 브라우저를 장착한 빅테크 기업이 곧 검색 시장과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브라우저를 장착한 빅테크 기업이 검색 시장과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이고, 일반인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소프트웨어인 브라우저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이 필수인데, 통상 특정 브라우저를 내려받아 사용을 하면 자연스레 해당 업체가 내어놓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돼 있죠. 그만큼 브라우저 점유율을 늘리면 디지털 광고의 기반이 되는 검색 엔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사용자를 가두는 이른바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한편 챗GPT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인해서 구글, MS 등 빅테크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막대한 컴퓨터 연산이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엄청난 재정적, 지적, 컴퓨팅 자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외형상 스타트업이지만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연산 능력 등으로 MS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상태다. 또 챗GPT 등이 제공하는 답변이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려면 이용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좋은 기사다, 그죠?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브라우저 바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챗GPT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짝퉁 패션 라방 판치는데 플랫폼 책임법 3년째 나 몰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마켓 면책주의에 멍드는 K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가품 유통에 책임 부여하는 미국과 EU는 규제 1, 2번이 내용과 결과인데, 요런 미국은 2001년 숍 세이프 법안을 발의했고, 이 부분에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면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그림 속에 네이버가 44.0, 쿠팡이 29.5, 위메프가 16.0, 인터파크가 5.0, 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온라인 쇼핑몰별 가품 적발 비중이라고 합니다. 11번가가 2.3, G마켓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가 44%, 비중이 너무 큰데요. 서울 한남동 카페거리는 최근 매일같이 찾아오는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어를 듣기 어렵다. 한남동 카페 거리가 있나 봅니다. 외국인들이 찾는 곳은 마르디 매크레디 매장이라고 하는데, 마르디 매크레디는 프랑스어로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이 마르디고 매크레디가 수요일인가 봅니다. 뜻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토종 브랜드라고 하네요. 디자이너 박화목, 이수현 부부가 2018년 출시한 브랜드로
지난해 4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이 27%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일본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지난해 30억 원의 연매출을 거둘 정도로 해외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K-패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마르디 맥크러디는 정작 국내에서는 가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 마르디 맥크러디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꽃잎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끼고 이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품 로고는 중국산 짝퉁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나이키의 가품인 나이스나 사례처럼 마르디를 메르시 등으로 바꿔서 로고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처음에 사진에 나왔던 이 젊은 외국인 여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마 이 마르디의 대표적인 제품인 것 같은데요. 마르디 맥크러디 정품 티셔츠가 위에 있고, 밑에가 짝퉁이네요. 밑에는 마르디가 아니고 메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무분별하게 오픈마켓을 통해서 가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네이버 측은 뒷짐만 지고 있고요. 메르시 티셔츠를 제작한 판매업자는 가품을 버젓이 팔았고요. 이런 티셔츠 정품은 이제 75,000원이지만 가품은 39,000원. 이마저도 32% 할인한다면서 26,800원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가품 판매업자는 지난해 11월에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메르시 티셔츠를 팔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중소 브랜드인 MMLG는 숫자 1987과 아래 MMLG 로고를 새긴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 MMLG를 멘션으로만 바꾸고 나머지를 모두 그대로 만든 티셔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요. 남성복 브랜드 듀테르의 경우에는 뉴욕을 거꾸로 새긴 로고 티셔츠는 디자인을 그대로 뺏긴 제품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품 판매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는 물론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까지 게재하고 있지만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패션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인지 가품 적발에 소극적이라고 하면서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이지만 자사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패션업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통신중개 판매업자에게도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지금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나누는데, 거래에 대한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뿐 당사자 사이 분쟁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정품 판매업자가 가품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업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패션 산업은 대부분 영세업이기 때문에 소송을 감내할 만큼 재정적 여력이 없죠. 스타트업이 모여 한국 브랜드 패션 협회를 결성한 배경 또한 이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데, 패션은 제품을 내놓으면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판매해야 되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분쟁을 시작하며 본안 판결까지 진행을 하며 최소 1, 2년은 걸려서 아무도 소송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겠네요. 신상품 내가지고 1년 지나면 이제 작년 재고가 돼버리는데, 그거 가품이 나왔을 때 소송을 해서 1, 2년 뒤에 이제 저거는 가품이니까 팔지마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플랫폼 업계는 오픈마켓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 상품에 대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소비자가 가품을 구매했다고 신고하면 네이버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둔다고 하나요.
소비자가 가품을 네이버로 보내면 해당 브랜드 상표권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기관을 통해 검수 조치를 한다는 설명이고요. 정품 판매자가 가품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네이버는 지적재산권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뒤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패션업계는 네이버가 다른 플랫폼과 달리 판매 금지에 소극적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나 위메프, 인터파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품 판매업자가 가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하면 일주일 이내로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반면에 네이버는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르디 맥크르디의 경우에 2018년 3월 달에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 21년도 5월에는 자사 꽃무늬 디자인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했다네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디자인을 포함해 모든 상표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판매되는 가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상표권을 원 저작자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 모두를 곧바로 지워야 하지만 네이버는 상표권 분쟁이 끝난 뒤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라네요. 이는 법원 판례와도 배치가 되는데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법이 이 마르디 맥크르디와 관련된 상표권 소송에서 유사한 상표로 오해할 수 있다면 곧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관계자는 가품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제조 방식도 진화하고 있고 플랫폼의 신뢰도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브랜드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이제 끝까지 쭉 읽었냐면요. 이 온라인에서 이런 패션에 대한 가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도 보면 사칭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활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페이스북보다 이 저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박세익 뭐 체슬리 해가지고 만든 그 페이스북을 누가 알려줘서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인사말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놨고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들 뭐 캡처 해가지고 야 정말 진품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페이스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사칭입니다 라고 올리면 이제 바로 지워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에 보면 박세익 체슬리 치다 보면 이 바퀴벌레처럼 이 저를 사칭하는 무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칭하는 채널들 그 캡처해 가지고 이런 채널들 전부 다 이제 다 짝퉁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문자도 엄청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문자도 저 박세익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동완, 염승환, 뭐 박병창 이사 뭐 정말 근데 이런 사칭 문자가 왜 계속 올까? 먹히니까 하는 거잖아요. 먹히니까.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카톡에 있는 채널들 뭐 신고하다가 좀 이런 부분을 우리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조금은 이게 당장은 아이고 뭐 이놈 흥묘 백묘든 해가지고 일일 사용자 수 늘어나면 되고 트래픽 증가시키면 되고 그게 아니라 신뢰거든요. 신뢰. 우리 플랫폼 업체도 분명히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짝퉁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기가 약간 꺼려져. 예, 요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 플랫폼의 그 기능이 아마 댐에서 크랙이 가듯이 댐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부분 짝퉁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나 방지, 삭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품 판매업자 대출을 나서는 미국하고 아마존 관리 소를 때리는 유럽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은 숍 세이프 법안을 발의했고 판매업자가 짝퉁 3번을 하면 퇴출시켜버리네요. 유럽에서는 아마존의 책임 판결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중개업자는 없다고 했었는데 책임을 판결을 했나 봅니다. 오픈마켓에서 이제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는 껌도 못 씹잖아요. 껌은 씹어도 괜찮지만 이제 길거리에다가 못 뺏게 하죠. 아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껌 판매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국은 오픈마켓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전혀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분쟁과 관련해서 자율 규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다른데요. 아마존을 통해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의회는 가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숍세이프라는 법안인데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가품을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죠. 이 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가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을 해야 하고, 가품 거래에 연루된 판매업자는 3번 이상 적발되면 퇴출하도록 하고요. 만약 가품 판매자로 판명이 되면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과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판매자는 정품이라는 사실을 오픈마켓에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논란 끝에 2020년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2021년 다시 발의돼서 논의를 지금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오픈마켓을 제재하고 있는데요. 12월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아마존에서 가품이 유통됐을 때 오픈마켓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해가지고요. 2019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티앙 루브땡이 아마존을 상대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는데요. 이 크리스티앙 루브땡은 빨간색 밑창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로 유명한 브랜드다. 네,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숙녀분들 걸어가실 때 보니까 밑창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참, 아이디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밑창은 바닥에 닿는 부분이니까, 밑창에다가 어떤 그런, 우리가 뭐 옷을 입거나 뭐 이랬을 때 그 포인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걸로 이제 포인트를 주느냐 뭐 이랬는데, 저렇게 구두 밑창에다가 저는 빨간색을 넣어서 눈에 확 띄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그 밑창이 눈에 확 띄면서 참 이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그 브랜드가 크리스티앙 루브땡이라는 그런 브랜드였군요. 이들은 가품 판매업자들이 이런 거 보면 참 think different, 그죠? 이 다르게 생각하는 이 참 창의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가품 판매업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이 가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부는 크리스티앙 루브땡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또 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반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쭉 되어 있는데,
플랫폼 업계는 지나친 규제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그렇겠죠.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품 등 이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지우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대형 브랜드만 입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중소 브랜드가 오픈마켓을 통해 성장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물론 뭐 맞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화점에 실제 오프라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쇼핑을 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은 다 진품일 거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가서 좀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거기서 백화점의 1층, 2층, 3층의 매장의 중간중간에 짝퉁을 팔고 있는 거를 그 백화점이 그대로 묵인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좀 빨리빨리 조치만 해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칭 문자나 이런 것도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피해가 발생 안 했잖아요.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아니 거의 길거리에 막 무시무시하게 막 칼이랑 낫 들고 막 사람들이 돌아가려면 그러면 저 잘못하다가는 사람들 다칠 수 있겠는데 하면 신고하잖아요. 근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걸 사칭 업자를 단속할 법적 뭐 그런 게 없다. 그거는 좀 지금 이 사칭 때문에 주변에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날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혹시 이런 관련 기관에 좀 계시는 공무원분들 계시면 이 부분 반드시 좀 빨리 건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긴장이 커졌지만 애플, 화이자, 벤츠, 글로벌 CEO들이 중국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딱 보면 글로벌 CEO들이 요즘 뭐 미국 상공에서 풍선 막 격추하고 있고 그죠? 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심각한 미중 갈등 때문에 글로벌 분업 체계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그게 맞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제가 거의 정치 기사 안 본다 했잖아요. 그런 큰 이런 뭐 G2 국가 간의 이런 분쟁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하긴 하지만 정치인들의 입장하고 경제인들의 입장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치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정권 쟁취고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선거 방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표를 의식한 발언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얘기하는 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실제로 뭔 말인가 봤습니다. 애플과 화이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등 세계적 기업의 CEO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고요. 최근 정찰 풍선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졌지만 서방국가 기업가들은 이러한 점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CEO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팀 쿡 애플 CEO와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와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중국을 찾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랄프 폭스바겐 중국 법인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블룸의 CEO의 방문은 중국 시장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서방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중국 개발 포럼, 하이난성, 보아오, 아시아 포럼 등 서방 기업 대표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일
끌어들일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고요. 하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가 불거진 후 베이징 방문을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죠. 그죠? 마이클 하트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모두가 정치적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어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더 명확하게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양국 간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교역은 늘어나는 추세다. 와,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단어다. 그죠?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도 교역은 늘어난다. 제가 과거 대공황 때 교역이 50%나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이래 발언에 의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밑에 이 기사 참 잘 가져왔네요. 그죠? 기업가들은 이런 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하러 열심히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리기사 중개업까지 손댄 SK 계열사 201개 압도적 1위라고 지금 돼 있는데 SK 지주회사를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K가 도대체 계열사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요. 대기업 집단 지정제 이후에 지금 계열사 200개 기업이 첫 등장을 했는데 GS랑 한화도 공격적 M&A 미래사업 대비해서 계열사 늘리고 있고 문어발 사업 논란 카카오는 1년 새 계열사 12곳 접고도 여전히 2위라고 하네요. 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기업 지금 계열사 현황으로 2019년 1월 달에 2057개였는데 지금 2882개 정도 됐고요.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SK가 지금 회색선이 2021년이고요. 지금 이 짙은 색이 2023년 1월이니까 2년 전과 비교를 했는데 SK가 144개에서 201개가 됐고요. 카카오가 105개 있었는데 126개고요. GS가 79개에서 96, 한화가 80에서 93, 롯데가 85에서 90. 야, 이런 거 보면 카카오 밑에 계열사가 엄청 많다, 그죠? 네, 이번에 저기 어딥니까? SM에다가도 뭐 9%막 투자도 하려고 했고.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76개 중에서 계열사가 가장 많은 회사가 이 SK라고 돼 있고 밑에 쭉 보면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로 편입한 8개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소 등 에너지 관련 회사다. 예, 어떤 자회사를 늘리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밑에 GS도 전기차 충전과 바이오 사업 등을 미래사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하면서 최근 관련 사업 계열사를 늘렸다라고 되어 있고 한화는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한화 방산하고 이거 뭐 물적 분할해서 계열사 늘린 거 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간이 다 돼.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